3강은 고조선은 누구 나라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조선에 관련된 내용 쟁점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 염두에 둬야 하는 쟁점은 원래 역사의 내용에서 천황과 신화에 관련된 내용, 첫 번째 관점의 요점은 그 내용 기록이 환인, 환웅, 단군을 걸쳐서 길게 주몽까지 아주 긴 시간 유지됐어요. 이 시기에 중국에서 공자쯤 되는 시기에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이 떠올랐는데 신화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게 가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고 조금 확실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서 요순부터 이야기를 하자는 이런 관점의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의 내용이 하나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운주 역사라고는 이런 관점이 떠올라요. 이 관점의 시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조선에 관련된 내용을 또 한 번 바라볼 때의 관점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근대 이후에 새로운 사학의 관점이 등장해서 근대 사학적인 관점으로 고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봐줘야 하느냐, 이럴 때는 중심지를 어디에 두고 역사를 바라봐야 하느냐는 그런 관점이 성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근대적인 관점에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내용이. 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난 다음에 단군의 역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단군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은 삼국유사 고구편의 내용에 나오는데, 자, 이련이 이 부분의 역사를 전개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련의 아이디어는 환인, 환웅, 단군, 이런 이야기는 고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해서 따라오고 새로운 내용, 역사적인 사서의 내용, 유서를 인용하면서 2000년 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 수도는 어디였고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기록 내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했던 기준의 내용이 뭐냐면 중국에서 요순시대의 역사의 그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 그게 단군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역사는, 왜 단군 이전의 역사는 없어요? 고기 내용에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거론하지 못해요. 왜? 요순이라고는 역사의 새로운 관점의 시기의 그 이상의 이야기는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부터 이야기가 전개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군부터. 요순과 동시대에. 이게 정근대의 역사에서 단군조선, 고조선부터 고조선이라는 항목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전의 역사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건 천황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정근대의 유가적인 관점, 불가적인 관점, 도가적인 관점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이전의 역사는 의미가 없는 거고 단군부터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정근대의 역사가 왜 그렇게 전개됐는가는 이해가 갔어요. 문제는 근대에 와서 이 역사가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문제가 된데 근대 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역사의 내용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대적인 관점에 따르면 어떻게 이 역사를 이해를 하냐면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설의 내용이 평양설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설이죠. 또 하나의 관점의 내용이 요동설이에요. 요동 지역에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조선의 중심지가. 세 번째 내용이 둘 다 그럴듯하긴 한데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동설. 요동에서 평양으로 왔다. 그래 평양으로 와야 나중에 이놈을 한사군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 한사군으로 연결하는 평양에 한사군이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평양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설을 받아들이면서 평양에서 시작했지만 요동으로 넘어왔다는, 그래서 이동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잊혀진 매우 이상한 특이한 운명의 네 번째 학설의 내용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던 학설인데 삼조선설이에요. 이 삼조선설은 신지 비사에 근거해서 펼쳐진 그런 견해예요. 이것이 근대의 사학에서 출발을 할 때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를 둘러싸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견해예요. 자, 첫 번째 평양설의 내용은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 요동설은 북한의 이질인 혹은 남한에서 윤냉 교수 이런 분들이 펼쳤던 견해예요. 이 요동설의 내용이. 근데 이 요동설의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또 평양서류 내용도 부정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육주책으로 나온 내용이 이동설이에요. 요동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망한 마지막 지점은 평양이다.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견해가 되는 거죠. 이게 만일에 평양에서 마지막 끝나는 내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다음 평양 지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평양 다음이 한사군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사군의 위치를 부정해야 하는 내용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평양설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단히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평양설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양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견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앞에 이야기할 때 크게 역사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썼던 견해의 내용을 보면 독사신론의 견해가 있고 조선 상고문화사의 견해가 그게 중기 견해고 후기 견해가 조선 상고사의 견해예요. 조선 상고 문화사에서 조선 상고사로 넘어가는 그 시기쯤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연구했던 견해의 내용에는 유명한 전후사망고라는 논문을 쓰고 되고 이 전후사망고의 시각에 근거해서 조선 상고사의 시각인 삼조선서의 시각으로 이게 정리돼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근대의 우리가 역사의 사서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중심서의 견해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은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내용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지비사의 관점, 삼중심지설, 이 관점에 근거해서 사서의 내용을 쳐다보면 예를 들어 사기 조선전에 나와 있는 내용에 진본조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존의 해석은 맥락이 있는데 조선전에 나오긴 한데 진본도 한 나라고 조선도 한 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단재 신채호 선생은 진본조선이라는 말은 진조선과 번조선이라고 이야기해야 문맥이 잘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사기 흉내전의 내용에 보면 예맥조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분을 갖다 놓고도 기존의 해석은 예맥 따로 있고 조선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맥이 따로 있고 조선이 따로 있는 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예조선과 맥조선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사서의 내용을 어느 관점을 1차 사료로 해서 재해석해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어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관점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삼조선서의 시각에서 서 있는 한당고기의 이런 관점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어떻게 정리됐는가의 내용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당고기나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견해나 모두 심지비사의 관점에서 형성이 돼 있는 적어도 그것과 동일한 계보의 내용에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혹자가 이야기하는 원래 일조선설밖에는 없는데 삼국유사는 2계보고 제왕운기는 1계보고 이게 중심지가 2계보는 2개라는 뜻이고 1계보는 중심지가 1개라는 뜻이죠. 근데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전후사망고라는 글을 쓰게 되고 그 관점에 근거해 가지고 환당곡이라는 삼조선설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는 약간 문제성이 있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심각한 그런 견해인 거예요. 원래 이런 견해가 나온 견해는 그냥 신지비사에 입각해 가지고 그 관점을 만일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기존의 사료 내용들을 쳐다보기만 하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견해와 환당고기 견해가 일치했을 뿐이에요. 단지 그런 사정뿐인데 그 이전에 기원사화 내용에 길게 당군의 역사를 쭉 누리고 당기고사로 이조선서로 내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놈 갖고 허전해 보이니까 환당고기에서 삼조선설로 만들었다. 이런 식의 허구적인 이야기를 해대면서 마치 그게 무슨 근거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대면, 그래서 실증주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강단사학이 만일에 그게 실증주의라면 강단사학의 실증주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핵심이 실증성에 있는 게 아니고 말만 실증이고 실증성이 부족한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내용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펼친다는 거예요. 확인 안 되는 그런 견해. 자, 그러면 왜 이런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역사의 내용이 왜 변형이 됐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군에 관련된 역사와 기자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고려시대에 갖고 있었던 견해는 어쨌든 삼조선서로 견해가 있어요. 신지비사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역사를 처음, 우리 역사를, 조선의 역사를 처음 연 사람은 단군이다. 그래서 단군 이야기를 해요. 조선시대에 넘어오면. 근데 조선시대에서 또 하나 새로운 견해가 있는 건데, 조선의 문명, 유가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 수준을, 문화 수준을 처음으로 연 사람은 기자다. 그래서 두 개의 중심, 계보에서 두 중심의 계보라고 하는 이런 발상이 조선시대 내내 형성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결국 기자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둘러싸고 단군조선에 관한 역사의 내용이 변형이 되는, 그 사서의 내용이 누구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조선시대에는 기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둘러싸고 단군의 역사와 그 이후 역사가 계속해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 사서에 드러나는 기자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친전후 서적에 나타나는 기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선진시대 내용, 이 근처 내용에 보면은 기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기록 내용은 거의 없어요. 이게 기껏해야 나타나는 내용은 본 어떤 주제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 조금 낀거 들어가는 이야기, 앞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마디 들어보는 요 정도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료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한 이후 서적에 나타나는 기자 내용에 보면 조금 늘어나요. 왜 한나라 시절에는 늘어날까요? 사기, 사마천의 사기를 쓰는 이 관점부터 시작해서 한나라가 이제 좀 힘을 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이런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기에 공손, 혼혼이 자기들을 선조라는 이런 관점도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인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자가 가가지고 교화시킨 나라라고는 이런 관점이 이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구성된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죠. 이게 맥락적으로 이렇게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모든 걸 그냥 의심하는 거,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정황적으로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는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당서 내용에 보면 고구려에 기자신을 제사 지내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기자가 있기는 있었는 갭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서, 후한서, 삼국지의 영향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데, 한서, 후한서, 삼국지, 한서 내용에서는 뚜렷하게 그런 내용이 없지만 후한서와 삼국지 내용에 보면 후한서와 삼국지의 동의전에서 나와 있는 그 기록의 내용에서 기자 이야기가 나와요. 기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 이전은 단군이 되니까 단군과 기자에 관련된 내용이 후한서와 삼국지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후한서와 삼국지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는 대부분 중국 서적을 인용하는 경우에 후한서 동의전, 삼국지 동의전,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 이걸 둘러싸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환단고기의 내용에는 태백일사의 내용이 있는데, 이 태백일사의 내용이 한서, 후한서, 삼국지 내용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상호 일치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환단고기의 관점에 따르면, 제가 주로 취했던 관점의 내용은 환단고기 관점을 맞다른 전제를 깔아놓고 한서, 후한서, 삼국지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 해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서에 드러나는 단군과 기자를 한번 볼까요? 중국 사서가 한국 사서에 미친 단군과 기자 관련 사항의 내용인데요. 한서 내용에 보면은 짧게 금법 8.5기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금법 8.5기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자,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고, 물건을 훔치면 물어줘야 하고, 물건을 훔치면 물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산권이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중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형법 질서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법의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환단고기 내용으로 보면 번조선 30대 서우여에 관련된 기록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후한서 내용에 나와 있는 보면 8조 교훈이 있고 40여 대를 지나서 조선 후 준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번조선 30대 서우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구로 올라보면 이 후한서 내용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후한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번조선 서우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0여 대 뒤에 나오는 그 후손의 이야기하고가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록이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삼국유사의 내용에 보면 당군의 제위가 1500년간이고 당군의 수명이 1908년간이고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김연년에 기제를 조선에 봉했다는 이런 내용은 자 한서 후한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의 이야기하고가 서로 연대가 불일치해 갖고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나라 무왕이 즉위했다는 김연년의 연도하고 당군의 이 사망의 연도하고가 여기가 안 맞아요. 이 삼국유사의 기록이 중요한 것은 기존에 넘어온 기록이에요. 따로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기자에 관련된 기록을 하나 새로 만든 거예요. 둘을 붙여갖고 연결을 했는데 연결해서 짝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연결해보니까 짝이 서로 안 맞으니까 이 연대가 안 맞고 짝이 안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으면 우리는 안 맞은 부분을 맞춰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두 개의 연도가 서로 불일치해가지고 안 맞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두 개의 기록을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부합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기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왕후기 내용을 보면 삼국유사의 내용이 갖고 있었던 모순지점, 삼국유사가 갖고 있는 역사 쭉 한 내용에 중국의 역사를 연결해다 붙이다 보니까 서로 불일치해요. 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백기 164년이라는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이 공백기 164년이 알려주는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멸망 시점이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알려진 은나라가 멸망하는 시점은 1122년입니다. 이 1122년의 이 시점이 번조선 33대 임나의 시점하고 똑같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을 딱 맞춰보면 정확하게 공백기 164년이 나옵니다. 임나가 처음 나라를 왕권을 이어받은 시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긴 역사의 내용에서 위에 서우여의 내용은 안 맞으니까 연도가 좀 웃대니까 서우여치는 잘라내고 그 밑에 있는 임나부터 연결을 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연결하면 1122년 은나라 멸망 시점 그렇게 딱 연결하면 164년이 안 나와요. 번조선의 임나가 처음 건국한 시점하고 연결해 맞춰보면 164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절묘한 이런 내용은 환단고기를 전제로 깔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제왕운기의 견해입니다. 제왕운기에는 이런 내용이 복선으로 숨어 있어요. 중국 사서가 한국 사서에 미친 내용에 응제시주 내용을 보면 응제시주는 조선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최초로 펼친 견해입니다. 최초로 펼친 이 견해의 내용을 보면 이제 정리를 했어요. 당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자로 연결하는데 1122년 하다 보니까 위에 연도가 1048년으로 딱 맞아줘야 이게 연도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 조절을 한 거예요. 딱 맞춰서.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제왕운기의 전통을 이어받으니까 응제시주는 유가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루 그 후 164년이라는 제왕운기 관점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더 추가한 내용은 근데 아무리 봐도 조선 땅 어디에도 봐도 기자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평양 지역 그 근처에다가 기자가 왔다고 하는 거 막대기라도 좀 그어가지고 기자의 유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또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묘도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이 다음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마지막에 이르는 이 기간이 928년이라고는 마지막 망언 시점의 내용은 뚜렷하죠. 기자 후예로 알려진 기준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응제시주에서 기자로 추정한 사람은 제왕기와 똑같이 33대 임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임나라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 내용은 164년이에요. 1122년 이걸로 그냥 연결하면 164년이 안 나와요. 임나가 건국한 그 연도라고 하는 거에 맞췄을 때만 164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단고기의 내용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부분이 왜 그러는가를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정겨운 방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짐작으로 서술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단 3서로 알려진 기원사화와 당기고사와 환단고기로 연계되는데요. 기원사화의 내용에서는 고조선 후 당군조선 후 당군이 47세다. 47대가 줄줄이 이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1195년이라고 이야기해서 환단고기와 연도가 달라요. 왜 연도가 달랐는가? 그런 부분을 이게 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서로 불일치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불일치한 건 아니에요. 당기고사의 내용에 보면 당군은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2457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은 당기고사의 내용에는 소강절이 연대를 삭감한 124년이라는 소강절이 역사를 소강절의 관점에 근거해 가지고 역사의 편년을 좀 바꿨대요. 그래서 이 당기고사의 내용은 소강절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난 다음에 연대의 내용을 편년을 좀 고친 거예요. 124년을 추가해서. 그렇게 보니까 2457년으로 그렇게 보인 거죠. 근데 소강절이 연대를 고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빼놓고 나면 당군 기원이 서기전 2333년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불일치해 보였지만 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일치한 그런 내용으로 서로 정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1122년에 소강절이 연대를 삭감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추가해서 그걸 보게 되면 124년을 추가하게 되니까 1246년이 나오는 거예요. 기자조선의 영년이라는 것은 1246년에서 마지막 망한 시점이 194년이거든요. 이 망한 시점의 내용을 빼고 나면 1052년간이 나오는 거예요. 망한 시점의 이야기는 항상 기록에 뚜렷해요. 기준이 유만한테 언제 나라를 망했느냐 이런 내용이니까 그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어떻게 망해 넘어왔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건국 시점은 되게 불분명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망한 시점은 되게 명확해요. 그 환단고기에 관련된 내용은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그놈은 뒤로 빼고요. 나중에 다루기로 하는 거고 전체 내용을 다룰 때는 이야기고 앞에 이야기까지만. 그래서 앞에 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쓰여졌던 역사 사서의 내용을 환단고기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일관성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이렇게 관점들이 바뀌고 다른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가? 바뀌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신에 관련된 내용, 천황에 관련된 역사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유가적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괴력난신의 내용이라 빼게 되니까. 근데 이 내용을 유가적 관점에 근거해서 그 연대, 요순의 연대와 똑같은 연대라고는 당군부터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당군 기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한국의 민족사라고 하는 이 역사의 내용이. 이렇게 연계해 왔던 내용이 기자조선이 기준이 유만한테 망하는 시점까지 연결하는 이야기까지는 쭉 그대로 연결해 오는 거예요. 속 내용이 이러느냐 저러느냐 하는 사소한 차이 부분은 사서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 사서마다 차이가 생긴 이유는 원래 기록 내용이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의심이 좀 돼요. 못 믿겠어요. 새로운 사서 내용이 하니까. 그래서 두 사서 내용을 조정을 하려고 맞추는 거예요. 서로. 맞추는 과정에서 불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의 관점에 그럴듯하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조금씩 고쳐요. 그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관점의 사서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서 해석한 것이 제가 제 책 포스트고조선이라는 책에서 해석한 방식입니다. 왜 왜곡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는가? 왜 역사책이 이렇게 변형이 됐는가를 설명을 한 거죠.
지금 표로 나타난 이 내용의 이야기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왜 삼조선서를 펼쳤는가, 신지비사에 근거한 거죠. 신환, 불환, 말환이 있고 국명으로 오면, 그리고 이 권력관계의 내용으로 보면 대당군, 대왕, 부왕, 부왕 이런 나라가 있었고, 중심지 거점의 내용으로 보면 현재 위치가 하비빈, 해성, 평양 이 3중심서로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견해의 내용은 근대 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견해는 뭐 근거가 없다든가 전거가 없다든가 이런 견해의 말도 있기는 한데 근거가 없다는 근거도 없어요. 이 근거의 내용이 뚜렷하게 맞다고는 이 부분의 내용을 입증을 하려면 신지비사의 내용이 100% 맞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방식에 근거해서 땅을 파보면 뭐가 나와야지. 거기 아무리 파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평양은 나오는데. 그러니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지간히 공부를 하셨든지 조금 하신 분들은 맞구나,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칭기스칸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죠. 칭기스칸 수도가 지금 몽골 수도하고 똑같은 지역이에요. 거기 땅 열심히 팔면 칭기스칸 흔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칭기스칸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칭기스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허구죠. 고고학적인 유물에 증거도 없는데 칭기스칸이 언제 존재했어요? 존재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존재한 바 없다고 그러세요. 고고학적인 유물로 보니까 본 적 없다고. 앞만 파봐도 없더라고. 고고학적인 유물로 파서 나오면 다행이죠. 팠는데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도 해줘야지. 안 나와? 안 나오면 그만 아주 좋네. 칭기스칸 없네. 걔 꼴배기 싫었는데 다행이네 뭐. 없은 게 편하고 좋네. 이러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역사 서적의 내용은 사료에 근거해가지고 봐줘야 하는 내용은 사료에 근거해서만 봐야 하는 것이지 고고학적인 그 내용에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건 2차적인 쟁점의 내용이에요. 고고학적인 내용하고 맞아주면 다행이고 감사한 거죠. 훨씬 명확한 거죠. 누구나 더 믿을 수 있겠죠. 안 나오면 왜 안 나올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해석이 잘못됐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땅을 잘못 팠는가, 깊이를 조금 더 깊이 파야 하는가, 파는 사이에 내가 잘못 파갖고 뭘 깨버렸는가, 머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머리를 굴려줘야 하는 거지. 파니까 안 나오네? 처음에 팔 때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앞세워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실증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는 기본 정신에 안 맞는 거예요. 팔 때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사료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료를 볼 때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파고 난 다음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 애초에 없었는가? 위치를 조금만 옆으로 틀었으면 됐는데 수도 위치를 잘못 잡았는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줘야죠. 안 나왔다고 그놈으로 기뻐 죽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당군조선만 3조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칭기스칸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칭기스칸하고 같이 사라지고 나면 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것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3조선설도 가능하면 살리고 칭기스칸도 가능하면 살리는 게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끝내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결국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이런 내용은. 그런데 미리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무슨 뭐 실증적 정신이 부족하고 이 정도까지 간다든가 하면은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대단히 실증적인 분이에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공부를 하시는 방식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환단고기 하나 잡으려고 환단고기 배기 싫다고 단재 신채호 선생까지 같이 잡아갖고 한 구덩이다 파갖고 다 집어넣어버리자, 이런 식의 태도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서의 내용에서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사서의 내용은 진조선, 막조선, 번조선 앞에 큰 부분에 당군세기 태백일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한서의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색부르 서우여하고 기자라고 말하는 한서에서 나오는 기자의 그 연대, 팔제본급의 연대하고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서우여라고 기자하고가. 후한서의 내용에서 보면 기자의 41대 후손이라고 말할 때 그 기자의 연도가 서우여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삼국지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기자의 40여 대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연대의 시점이 서우여하고 번조선의 서우여 시점하고 비슷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삼국유사의 내용은 당군의 진조선 나오는 2334년의 내용에서 1500년의 연도라고 하는 것은 잘 해석이 안 되고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가는 모르지만 남겨놔야죠. 어국 1500년은 해석이 잘 안 돼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시도해 보기는 하죠. 당군의 수명 1908년이라는 것은 그게 국명 계층하는 시점하고 딱 일치합니다. 자, 이것이 삼국유사의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해서 파악한 부분의 내용이었고요. 제왕운기의 내용으로 가보면 제왕운기에서 가장 핵심 부분의 내용은 공백기 164년간이라고 했죠. 이 공백기 164년의 이 시점의 내용이 서우여의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서우여의 시점에다가 딱 맞춰보면 164년이 딱 맞아요. 이 기자의 1122년이라고 하는 기간하고 서우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자까지 하다 보니까 번조선의 왕은 원래 서우여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기준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두 개의 다른 사설을 연결을 했더니 안 맞는 거예요. 연대가 우대로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모자라면 몇 개 삽입해갖고 집어넣어보겠는데 남는 것이 문제예요. 이 남는 것을 제거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그래서 연대가 맞는 기자 임나라고 하는 왕까지는 서기전 1122년의 기자 임나는 살려놓지만 그 위의 내용은 어째요? 싹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우고 난 연도 내용을 보니까 164년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응제시지의 내용을 봐도 위의 내용을 똑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제왕운기 내용을 똑같이 따라가니까 역시 공백기 164년이라는 내용을 똑같이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는 임나가 되겠죠. 기원사와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고사의 내용은 유사한 내용인데 단기고사는 알아서 좀 후대의 내용이니까 미리 고쳤어요. 그 위에 서우여라는 사람의 연대가 좀 불확실하고 불확실해 보이니까 서우여의 연대를 밑으로 내린 거예요. 임나의 연도로 한서여라고 해서 서우여 거기다가 왜 한은 붙였냐. 사만이니까 성씨가 한씨겠지. 그래서 서여에다가 한씨 성씨를 하나 더 붙여줘요. 후대에. 그럼 한서여 되는 거죠. 삼국유사의 당군수명 1908년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의 의미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기자에 관한 독립적 항목이 없고요. 고조선의 항목에 기자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당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 만에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김연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이 내용은 일단 두 개의 기록을 결합한 겁니다. 원래 기록 내용은 당군에 관한 기록 내용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기록, 주나라 무왕에 관련된 기록 내용은 중국사서에 있는 기록 내용이죠.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당군에 관한 기록 내용만 봤던 이런 사람들이 이 기록 내용에다가 이제 새로 공부 좀 했어요. 기자에 관련된 내용도 들었어요.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생각도 공부한 김에 좀 했어야 하는데 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고 둘을 결합해서 같은 조선 땅 나왔으니까 둘을 연결하기로 한 거예요. 연결을 해서 보니까 1500년 만에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김연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연도가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당군 이후에 그 다음에 오고 나면 기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써놓은 내용이다 보니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연결하는 사람은 단지 내가 당군도 알고 당군조선도 알고 기자조선도 알고 두 개 다 연결해 놓으면 요 정도면 되겠지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짝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연도가. 이게 짝이 안 맞으니까 이후에 이제 이 짝을 어떻게 연결해서 맞추느냐를 갖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는데 1908세라고 그럽니다.
이 연도는 나중에 국명을 계칭한 연도가 1908년으로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는 나라 다스린 지 1500년 만에 어국 1500년 만에 기자조선이 됐다. 이것은 지금도 해석이 안 돼요. 왜 해석이 안 될까? 그걸 설명을 해보면 이쪽 기록 하나하고 이쪽 기록하고 둘이 짬뽕했어요. 대충 한 거죠. 대충.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의 내용은.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제왕운기의 내용을 보면 고조선은 공백기 164년이 있다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공백기 164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왕운기 기록의 내용을 보면 당군조선이 본문에는 기간이 128년이라고 그러고 주에는 138년이에요. 당군조선의 영년이 몇 년인가가 제왕운기 시점만 하더라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명확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알아요. 천신적 관점, 천왕적 관점의 시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연도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제왕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백기 164년인데 기자조선의 내용을 보니까 원래 번조선의 환단곡에 나와 있는 번조선의 역사에 따르면 164년 이전의 역사의 내용이 줄줄이 있는데 이 내용을 환단곡의 내용에서 시각에서 보면 모자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남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남는 부분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인가. 제거하다 보니까 164년이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임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윗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거하고 나면 이 제가 말하는 내용은 제 책의 내용, 참고 문헌의 내용이나 이걸 보고 나면 얼마나 정교하게 이게 164년이 나타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대략 대충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164년이라는 이 내용이 매우 흥미롭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164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응제시주 내용은 이것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응제시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줄을 다한 내용에 당군의 수명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당군의 수명은 1048년이 돼요. 당군조선 쭉 그대로 있고 기자조선 새로 연결했는데 두 사서의 내용이 별 관계가 없는 둘을 결합해서 합쳤어요. 합치는 과정에 연도를 하다 보니까 연도 차이가 너무 많이 비어요. 당군조선 연도를. 그러니까 새로 연결하는 내용에 산수 계산을 해서 당군조선, 기자조선 시작하는데 그 나이 차이가 나는 연도가 몇 년인가 보니까 1048년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나타나는 사료 문제점을 계산해서 정리한 거죠. 이 관점은 1048년이라는 이 견해는 이후에 주류 견해로 계속 이어져요. 그 후 164년이라는 이 견해는 기자가 봉해져서 왔다라고 하는 164년이라는 이 견해의 내용은 새로 그 이전에 있었던 제왕운기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제왕운기에 최초로 등장했던 164년이라는 이 관점, 이 164년이라는 이 내용은 환단고기의 번조선의 역사를 세대를 숫자를 맞춰서 계산해보기 전에는 164년이 왜 나타나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164년이라는 이 숫자는 환단고기를 전제로 깔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숫자예요. 제왕운기의 164년의 공백기 기록을 수용하고 당군 수명을 계산을 해서 해보면 환단고기의 3만 개국연도 서기전 2333년에서 삼조선으로 국명을 계칭한 서기전 1285년을 빼고 나면 정확하게 1048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명 저칭을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기원사의 내용에서 당군조선 영년 1195년이라는 내용은 기자조선서의 영향으로 을명망 시점인 서기전 1122년에 주목해서 바라봤을 때만 이 내용들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왜? 이 근처쯤 해가지고 당군조선의 영년이 끝나줘야 이 다음의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원사의 내용에는 당군조선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만 기저조선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영년이 여기서 끝나야 하는가? 기자가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려니까 영년을 여기서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조선서의 영향이 배후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자조선에 관련된 내용을 쓰지 않으면 기원사의 사료 내용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기존에 이미 기자조선설이라는 유명한 견해가 있어서 이 견해하고 충돌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좀 본 거예요. 역사의 연도를 여기서 딱 끊어놔야 끊고 나면 그 다음에 기자 등장했다는 내용하고 이게 부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기자가 왔다 이렇게 쓰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기록 있지도 않았는데 기원사하고 내용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공백으로 놔뒀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그런 밑에까지 더 쓴다. 그러면은 그건 기자조선 시제잖아. 그리고 시비를 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거기서 끄는 거예요. 1195년의 기원사의 1195년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변제서는 역사의 내용은 빼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환단고기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만 환단고기 내용으로 봤을 때만 기원사의 당군조선 영년이 왜 이거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원사의 당군시대 47대 장군들의 대명이 환단고기의 당군세기의 제명과 일치해요. 이것은 단기고사의 경우에도 똑같은 거죠. 근데 연도를 이미 틀어갖고 이렇게 막고 놓으니까 활동 시기 내용은 일치하겠어요? 불일치하겠어요? 불일치하죠. 연대를 길게 있었던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밑에 다른 놈 들어와야 하니까 조금 방 비워주려고 방 빼 그래서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게 맞겠어요? 당연하게 안 맞죠. 두드러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가 뒤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거 연도도 계속 맞춰대야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처음 거 그대로 적어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만 이게 하나를 맞추인하고 이렇게 조금 하나 고쳐봐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고쳐야 돼요. 힘들어요. 일거리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안 맞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기원사 내용이 맞대요. 환단고기 내용은 안 맞고 당군 47대의 내용이 나왔는데 왜 환단고기는 안 맞고 기원사의 내용은 맞느냐. 그분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의 왕이 지내는 영년이 평균을 내봤더니 환단고기는 너무 길다네요. 기원사는 좀 짧아서 그래도 이해가 간대요. 유가적 이런 관점이나 이런 생각으로 보니까 맞다는 거죠. 그럼 환단고기 내용은 왜 영년이 그렇게 길었을까? 환단고기 내용에도 부정확한 내용이 있어요. 안 맞는 내용이.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에 당군이 사실 때 보면 한 90살 요 정도는 보통 사세요. 옛날 분들은 오래 사시나 봐요. 근데 그 정도는 이해가 가요. 문제는 그분이 장자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부르 이분을 낳았어요. 그분도 한 4, 50년씩 살아버려요. 그러면은 아들을 언제쯤 낳아야 돼요? 한 70이나 80세쯤 낳아야 이게 다음 왕도 한 4, 50년씩 살고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환단고기에서는 뭔 내용을 이상하게 썼느냐? 대수를 보면 환단고기의 대수 내용은 당군조선은 말자상속이라고 해야만 막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만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도를 똑같이 지냈는데 환단고기에서 당군세기의 당군은 47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47대 지내는 동안에 번조선 왕가는 왕후 대수가 70몇 대예요. 한쪽은 4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쪽은 70몇 대예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70몇 대인 이쪽은 장자상속을 하고 있고요. 40몇 대인 이쪽은 말자상속을 한다고 할 때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장자상속 이런 것은 우리 집도 재산을 이어받을 때는 장자가 이어받고 나라도 장자가 이어받아야 폼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유가적 관점을 받아들인 사람이 손 좀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보기 이전의 기록의 내용은 말자상속이라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활동 시기가 불일치했던 이런 이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설을 건들 때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연도 안 맞으면 마사지 해갖고 고치시나고 뭐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다 힘드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근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탈근대적 시각이나 거기까지를 전부 배우셨으니까 천황적 관점의 시대에는 관점이 달랐다는 이 생각 하나만 하고 나면 옛날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쓰여진 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냥. 근데 그 견해가 없게 되면 계속 고쳐야 하는 거죠. 단기고사의 기자조선과 전후단조 영년이라는 것은 자 당군조선 영년이 쭉 있어요. 길게.
중간에쯤에 갖고 기자조선이 있네요. 여기서 등장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가운데를 쫙 잘라야죠. 그래서 앞부분은 전단조고 뒷부분은 후단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기자조선의 단기고사에 나와 있는 기자조선의 내용은 이 기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기자가 아니고 기열기자의 기자입니다. 이 기열기자의 기자 내용은 환단고기 내용을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환단고기 내용에 보면 21대 당군 소태가 자기의 조카한테 다른 데 분위기로 보면 조카 같아요. 서우회한테 섭정의 주인의 지위를 줘서 그 봉원 지역이 기수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기지역이어서 기열기자 기예요. 거기에 우두머리 그래서 기수입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깔고 나면 왜 단기고사의 기자가 기열기자 기자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환단고기 내용으로 보면 양자의 부합한 내용이 이 다음에 그 왕조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은 단기고사는 거기서 딱 끝납니다. 환단고기에 나온 것처럼 그 이후 왕조에 관련된 기록 내용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단기고사의 내용하고 환단고기 내용하고 부합하는 거예요. 큰 틀의 내용에서 보면. 근데 이 단기고사의 내용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못 믿을 내용으로 쓰여 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대적인 용어로 박람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천문학을 연구를 잘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명왕성도 발견하고 청왕성도 발견하고 이게 근대 천문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발견 이야기거든요. 오늘날도 맨눈으로 보이면 안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놈을 발견했다고 거기다가 자랑스럽게 써놓으니 이제 손을 보기는 봤는데 지나치게 본 거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지나치게 봐놓고 나면은 믿을 수 있는 내용도 불신을 당해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고사라는 사료를 물려받은 분이 이 내용이 그대로 발표를 하면 불신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조금 손을 봤는데 조금만 손을 보셨다든가 하면 그 사서 자체의 내용이 훌륭한 사서로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었을 텐데 손을 지나치게 본 거예요. 그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내놓고 난 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번 거짓말을 했다든지 조금 이상한 말이 있으면은 참말을 해도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다 뻥쳤는갑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기고사라고는 사료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직면에는 아쉬움입니다. 원래 사료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손 좀 봐가지고 사고를 친 거죠. 그렇지만 이 단기고사의 내용에 보고 나면 삼국유사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나라를 바꾸었다라고는 이런 내용이 단기고사의 내용하고 삼국유사의 내용에서 수도를 바꾼 내용하고가 전후단조 영년이 바뀌는 내용하고가 대략 일치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사료가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의 내용을 그걸 보고 손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향인 거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두 사료의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근대적인 이런 관점이나 이런 시각으로 항상 접근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삼국유사의 영향이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양 사료의 내용이 서로 상호 일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의 저번 사료의 영향이라는 것은 기수 서우여라고는 이 사람의 내용이 단기고사의 기자라고 하는 그 관점하고 상호 일치한다는 거예요. 환단고기와 조선상고사의 내용에 보면 양 사료의 내용에는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지비사에 둘 다 근거해가지고 쓰여진 사서라는 점이 일치하는 겁니다. 환단고기도 삼조선설입니다. 조선상고사도 삼조선설입니다. 조선상고사의 내용이 삼조선설의 내용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처음에 쓴 일기의 관점은 독사신론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사신론의 관점은 근대적인 실증주의 방법과 민족주의 관점 두 가지 관점에 근거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독사신론 다음의 시기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쓰신 것은 조선상고 문화사의 책입니다. 조선상고 문화사의 중기 시기를 걸쳐서 그 중간에 전후사만고라는 논문을 연구해서 쓰게 됩니다. 이 전후사만고의 연구 논문 이후에 조선상고사라는 역사책을 정리된 이 견해를 발표하게 돼요.
이 조선상고사의 내용도 삼조선설이에요. 신지비사를 통해서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어떤 현대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선상고사의 내용을 보고 환단고기가 삼조선설을 창조해 갖고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이 실증주의 사학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실증주의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사료는 제대로 읽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이건 환단곡이나 조선상고사의 내용이 양자의 공통 부분에 있는 것은 신지비사의 그런 관점을 보고 한 거지, 적어도 환단고기가 조선상고사의 내용을 보고 손봐가지고 만든 견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어불성설의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약간의 근거라도 좀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어요. 실증주의 한다면서. 이런 실증주의는 정말 비판받아야 합니다. 실증성이 없어서 실증주의가 비판받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주장, 실증주의라고 나열만 한다고 실증주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단고기에 관련된 내용을 주요 사료를 정리해가지고 보게 된다. 그러면 환단고기에 관련된 모든 사료, 환단고기에 관련된 내용을 전제로 딱 깔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료 내용을 보면 전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한서의 내용이 왜 그렇게 쓰여 있는가? 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됐는가? 후한서의 내용은 왜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됐는가? 삼국지의 내용은 왜 그랬는가? 한서 이전에 사마천 사기의 견해는 왜 그렇게 쓰여 있었는가?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기원사와 당기고사, 환단고기까지 모든 내용을 부합되게 하나로 연결해 꿰갖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의 내용하고만 부합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본다든지 하면 그 내용하고 안 맞으면 우연히 하나 낀 걸 수는 있어요. 근데 사료 내용이 다 달라요, 의견이. 근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환단고기라는 관점에 근거해가지고 서로 역사의 관점이 서로 달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탁 끼우면 하나의 구슬처럼 이게 엮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게 연결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엮여질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엮여질 수가 없는 내용인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엮여진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면 왜 환단고기를 가지고 나머지 사서의 내용은 아니고 환단고기가 진서에 가깝다는 이런 견해나 환단고기에 관련된 내용에 사람들이 주목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서의 내용은 안 돼요. 자, 환단고기에 관련된 내용이나 조선상고사의 내용이나 둘 다 똑같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 삼조선설이라고 했는데 근대의 관점의 내용하고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근대의 관점의 내용은 평양설이 하나 있었죠. 근거지 내용에서. 또 하나는 요동설이 하나 있었죠. 하나는 이동설의 관점이 하나 있었죠. 하나의 관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그거지만 조선상고사의 관점인 삼조선설의 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근대 실증주의 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두 개의 견해만, 평양설의 견해를 절대로 그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놈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그놈을 챙겼어요. 그래야만 이따가 한사군 해가지고 평양에 한사군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이야기 학설로 연결하니까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놈을 하나 연결하다가 보니까 요동설을 전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의 이지린이라는 학자가 전개를 했고 남한에서는 윤내현 교수가 그런 견해를 펼쳤어요. 양자의 견해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큰 틀의 내용에서 보면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의 의견을 펼친 내용이 있는데 요동설의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머지 사료 내용에 부합하게 요동설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망할 때쯤 되면은 물이 어디로 흘렸고 땅덩어리가 어디에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다 앞뒤가 짝이 맞는 거예요. 도저히 요동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놈도 맞고. 그럼 그놈도 맞고 그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럼 한사군을 어디다 놨어요? 평양에다 꼭 놔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설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처음은 잘 모르긴 하지만, 좋다, 내가 양보해준다. 처음에는 요동에 있다고 치고 어쨌든 망할 때는 평양이다. 그래서 그게 이동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해봐도 안 맞고 저렇게 해석해봐도 안 맞아요. 그 사료 내용에서 쓰여진 내용 이야기가 냉정하게 보면, 솔직하게 보면 사료 해석의 내용을 올라오면 이게 앞뒤가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료 내용이 안 맞으니까 중간에 아까 천신과 천왕에 관한 관점의 내용이 뒤에 후대에 보다 보니까 짝이 안 맞으면 사람들이 어땠어요? 손 좀 봤죠, 조금씩. 손 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짝이 안 맞아요, 고쳐놓고 나면. 안 고치고 그대로 있어야 이게 짝이 맞는 내용인데 중간에 손 좀 보면 안 맞는 거죠. 이 평양설로 해석을 했던,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조선전의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평양설을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사료 내용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죠. 사료 내용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 부분에 관련 해석 부분만 바꿔치기를 하면서 손을 보다 본 게 이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물이 이쪽으로 흘러야 하는데 쓰여진 내용에 따르면 물이 흐르는 방향이 틀리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것보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그걸 이야기할 때 글자를 잘못 썼다고 우겨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정도 내용으로만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사료 내용이 삼조선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삼조선설이에요. 그럼 삼조선설이 맞으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해요? 평양은 팠더니 고고학적인 유물로 해갖고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봉인이라고 하는, 봉인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진흙 같은 걸로 도장 같은 걸 새겨가지고 그놈을 푸는 것은 끝털이 도착지에서 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나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쟁점으로 이야기를 해서 유물이 있는데, 삼조선설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아무리 파봐도 그런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 내용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료 이 부분의 내용에 원래는 사료로 해석만 해가지고 그놈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고고학적인 이런 관점으로 갔어요. 그런다고 처음에 잘못 안 맞아가지고 한 내용이 고고학적인 유물 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돼요? 만일에 고고학적인 유물로 판다, 팠더니 그놈이 없다, 삼조선서로 내용이 파면 안 나온다, 그렇게 부정하기로 하면 엔간하면 다 부정해야 돼요. 자, 징기스칸이 건국했다라고 하는 나라의 내용이 있는데 그 지역을 파봐요. 지금 몽골 수도가 징기스칸이 했다는 지역 내용인데 지금 파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실제로 파보면 안 나와요. 그럼 징기스칸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고고학적인 유물이 없으니까. 만일에 오고 나면 평양도 하나 있어야 하고 저쪽 위에도 하나 있어야 하고 요동 그쪽 지역에도 하나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 어느 지역이 사서 내용에 근거해서 어느 지역이 기다는 것에 관한 미리 관점이 있어야 돼요. 고고학적인 유물로 뭔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료 증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냐?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땅을 딱 팠어요. 그랬더니 여신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곰도 하나 나오고 새도 하나 나오고, 야 드디어 당군 신화가 입증됐구나. 그럽니까? 그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당군하고 관련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그게 요하 지역에서 팠더니 여신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부정할 때 하는 내용이요. 우리하고 해당 사항도 없는데 거기서 나오면 뭐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고고학적인 유물로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객관적으로 사료에 근거해서 해석해 주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사료에 근거해서 필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관점에 부합해서 보면 환단고기에 관련된 내용은, 환단고기 관점은 적어도 그럴듯한 견해입니다. 합리적인 견해로 쓰여 있어요. 환단고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조선 상고사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을 비판을 할 때 뭐가 잘못됐다고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증적 태도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견해로
내 기분이 그래 이런 식의 태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